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하고요, 인사 노무 관리 GS 2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이제 2기서부터는요, 여러분께서 연기와 1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식 체계들을 쌓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이제 실전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GS 2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기보다는요, 핵심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제 몇몇 내용들을 통해,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재확인을 하면서 그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연습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GS 2기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제 메일은 이렇게 있고요. 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뭐 첨삭이 필요한 것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메일을 통해서 저하고 컨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컨택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 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주시게 된다고 하면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선 이제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메일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재를 쓰려고 하냐. 일단은 이제 공인노무사 핵심 인사정리, 인사노무관리 이인호 박사가 쓴 이제 새흐름 책을 쓰려고 하고요. 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이제 대학 교재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여러 교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좀 책을 컴팩트한 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은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익히는 시간에 이제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컴팩트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조금 이제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교재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핵심 이인호 박사가 쓴 이제 공인노무사 이제 핵심 요약 정리본도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같이 덧불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 요약본이다라고 하는 거와 그 핵심 정리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요약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 교재로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방식은요, GS 2기에서는요, 이제 일단은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이 진도별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시험은요, 100점 만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논술이다라고 하는 50점과 그리고 각각 서술형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뭐 약술 형식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25점 두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요, 각각의 진도에 따라서 때로는 25점 문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50점짜리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 그 푼 내용들을 가지고 뭐 한다? 또 첨삭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강평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한 어떤 진행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강의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강의를 통해서 뭐를 다시 재정립해 본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이론들이 맞게 잘 공부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과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강의 이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와 함께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다라고 하는 그 지식의 체계를 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를 정말 올바르게 내가 잘 표현을 하고 있었는지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강의 방식은 이론과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진도별 이제 모의고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OT를 시작을 하고 그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예시 답안을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예시 답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정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외우시지 말고요. 참고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시 답안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실전 문제에 가서 외운 것을 쓰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당초에 시험 목적에 맞게끔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외우는 것을 쓸 수 있을 만큼 어떤 정신적이나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시 답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지 그것은 이제 외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예시 답안은 이제 제시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제시된 예시 답안과 여러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서 이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요. 그 안에서 이제 채점 기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채점을 했느냐, 무엇이 제가 이제 출제자가 되는 것이죠.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은 명시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선 채점에 임했는지 같은 그 채점 명시 기준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첨삭이다. 주어진 그 답안지를 가지고서 첨삭을 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인 그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시험 시 여러분한테 꼭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일단은 뭐 하셔야 된다? 시험 볼 때는 반드시요. 클로즈북.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오픈북으로 이것은 지금 정리하는 기간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이는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시험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리 시간, 이 시험 시간에는 나름대로 시간을 재면서 클로즈북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제 강의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하고 답안 작성 요령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사항으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본 사항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50점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25점 문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16페이지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것들을 뭐한다?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16페이지를요, 몇 분 안에, 100분 안에 이제 쓰여지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함께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시험을 한번 쭉 다 훑어보겠죠. 그랬을 때 문제의 사이즈와 그리고 배점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서부터 이제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즉, 문제는요, 1번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풀어 가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러한 3번 문제 자체가 내가 더 익숙한 문제고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3번 문제를 먼저 풀 수도 있고요. 즉 각각에 대한 이제 배율을 자기 자신이 조절을 해서 문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받고 나서 여러분께서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출제자가 그 답안에서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이제 답안 같은 거를 읽고서요. 그 답안이 논하시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기술하시오,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논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를 가지고선 사람들을 뭐 하셔야 됩니까? 설득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는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리게 그 내용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체계로서 표현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답에 대해서 논하시온지 설명하시온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설명하시오보다는요, 논하시오라고 되어지는 문제가, 그쵸? 더 이제 50점에 100점에 가는 이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그쵸? 노력이랑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읽어서 논하시오라고 한다면, 아까운 시간들을 빼먹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썼는데 굳이 논하시오라고 썼다라고 해서 점수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제자가 어떠한 디렉션을 내고선, 지시를 내고서 우리에게 답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냥 나열나열 쓰는 형식으로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우리가 논술인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관식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술인 주관식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근본적으로 출제자가 이야기한 그 의도대로 그 출제자를 뭐 할 수 있느냐? 설득시킬 수 있느냐, 납득시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답안 작성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암기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서는 이 출제자들이 얼마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암기 형식으로 써봤다라고 하면 금방 출제자들은 얘 뭐 형식으로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표현하는 그 문장으로 써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실 때 단순 암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를 내가 쭉 나열할 수 있는 형태로 쭉 체계화시켜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는 그 연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정확하게 또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논리적 흐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무척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디에서 이 이론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론을 갑자기 내가 써여 있던 내용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론이 갑자기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이게 왜 들어온 거야 갑자기? 라고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다 보면요. 뭐 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단순 암기를 하고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순 암기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핏 보면 이걸 암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저리 남이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 형식으로 떠드는 형식으로 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출제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자신이 이해한 흐름을 가지고 논리적인 그 글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글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위에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써내야 가는 형식으로 논리의 흐름을 따져가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논리의 흐름이 잘 작성되어졌다라고 한다면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내가 빼어진 어떤 이론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주장하는 바라라고 말씀드렸죠. 글로써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설득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답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설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런 많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답안 자체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선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보통 이제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나의 확실한 의견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반드시 항상 뭐 이러한 극단적인 이제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영학 설명 중에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을 한정시켜지게 되는 이제 표현들로 이제 작용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정되어지는 반드시 항상이라고 쓰게 되어지는 단어들은요, 이게 경영학에서 이론적으로 여기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게 된다면 뭐한다? 어떤 오점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들은 좀 자중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표현들 대신에 좀 두리뭉실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고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라고 하는 형식으로 두리뭉실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이제 무슨 또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요. 16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 정확히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많이 썼으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없이 분량만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답안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신의 어떤 논리체계를 세워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좀 분량이 적은 듯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셔라. 그것을 괜히 늘린다라고 그것을 이제 쓰게 되면요, 전체적인 글에 대한 그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글의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애초에 처음 작은 분량에서 답안을 작성했던 그 좋은 흐름이 더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글쓰기를 서론, 본론, 이제 결론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논문 같은 걸 쓴다라고 했을 때요. 뭐 저도 석사, 박사를 하게 될 때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서론을 쓰고 그리고 본론을 쓰고 뭐 연구 결과해서 뭐 결과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작성하는 이 논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특징에 있어서 이 서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띄워놓고선 쓰실 필요는 없다. 그냥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라는 형식으로 서론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서론에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 정도다라고 하면요. 예로 여기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전략적 측면에 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요, 보통 서론을 쓰게 되면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적 자원의 전략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형식으로 서론이 작성되어지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인적 자원의 전략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어디에서 인적 자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큰 틀에서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그 효율적인 배분을 관리하게 되는 경영학이다. 그 경영학의 일부로서 인적 자원은 관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 라는 형식으로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내가 이야기하고 하는 틀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하나의 서론을 작성하는 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서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역식을 갖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이러한 팁을 가지고 써도 서론을 작성해서 이제 시험을 이야기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중요하게 더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서론보다도 내가 주장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과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반드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있어 보이게끔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정 용어들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정 용어들을 쓰면 되는데요. 때로는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특정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뭐합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요. 그 특정 용어를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형식으로 뭐한다?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기본 사항을 가지고선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순서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답안 작성을 하게 될 때 여러분한테 제가 꼭 추천을 드리는 것은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논리적인 순서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순서로서 써야지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로 1번 문제다라고 하면 그 1번 문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써야지라고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답안을 갖자마자 그냥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쓰셔서 좋은 글을 쓰게 되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가 어렵고 저도 그렇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한다? 전체적인 구조를 뼈대를 잡고서 첫 번째 1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걸 써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소 내용과 그 작은 내용들을 이런 형식으로 써가야지 라는 것을 한 7분 정도에서 5분에 간단하게 쓰고선 그 내용들에 맞춰가서 이제 써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이제 훈련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아까 감각강령을 버려라라고 해서 이제 특정 요거 아니면 이제 좀 빼어지는 이제 그때 이 구조를 잡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생각나어지는 부분들을 더 접붙여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글쓰기를 가져가야지라고 구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답안을 작성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뭐 하셨으면 안 좋겠다. 버리지 않고 이 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런 내용을 써야지 저런 내용을 써야지 하다 보면요, 대란 이제 시간만 더 잡아먹히게 되는 시간 효과는 없이 그런 이제 낭비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좀 써야지 하다 보면요, 전체적인 내가 잡아놓은 논리적 구조를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체 구조를 잡고 이 구조에 따라서 글쓰기를 가야지. 그러니까 그 답안을 작성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답안을 가졌을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글쓰기 안에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차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차 구성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단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뭐 한다? 출제자나 글을 읽는 사람이 대제목,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효과적인 논술 답안 작성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한도 끝도 없이 생각 없이 글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번 문제가 50점이다 라고 하면 이 50점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100점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구조를 잡는데 5점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서론이 쓰게 된다면 서론에 몇 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5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몇 분, 본론에 대해서는 몇 분, 그리고 이제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분씩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뭘 하셔야 된다. 구분을 하시고선 시간 배분에 따라서 글쓰기 연습을, 그러니까 글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문제를 이제 번호로 매기고 이제 간단한 문제 내용을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제 1번, 2번, 3번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1번서부터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명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명시하는 것 중에서 2번은 그 전체적인 이제 그 2번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들을 다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번호를 쓰고 간단한 문제 내용을 구성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번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출제자가 전체적인 내용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니까 전체 문제들이 다 끝나고 나선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 라고 하는 이하 여백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써줌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나의 답안 작성이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답안 작성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척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막상 시험에 가서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을 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소한 실수들로 통해서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사소한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으로 인하여 괜한 무엇을 간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끝, 이하, 여백 같은 것들, 그리고 목차 구성, 그 문제를 위한 번호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사소한 것들 이제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답안 작성 순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끝났다. 그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강의 안에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답안 작성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요, 경영학과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제한되고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러한 자원들을 모아자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즉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 내에서 각각의 그 자원들을 바라보는 가치들이 틀릴 수 있으니 뭐다, 그 각각의 조직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뭐에 맞게, 조직의 목표에 맞게 최적 배분하는, 여기서 이제 최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을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뭐다? 경영학이다라고 이야기가 드려진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은 조직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경영이다, 때로는 경영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를 모아하는 것이다, 최적 배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경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들 input, 프로세스, 아웃풋이다라고 이야기가 드려지는 이러한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 투입 요소에 자원이 어떠한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들어온 자원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부가적인 활동, 즉 변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지는 가치 활동을 통해서 뭐를 산출을 가져가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영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산출 요소로는 뭐와 뭐가 있다? 재화와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재화와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들어왔던 로우 머테리얼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변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변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와 관리 과정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들어오는 자원적 그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무활동, 돈에 관한 거, 생산활동, 뭐에 관한 이제 머터리얼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들, 뭐 인사활동,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조직,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활동들, 그리고 마케팅, 어떤 상품을 팔게 되는 활동들에 관한 것이 기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관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관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화, 조직화, 지휘와 통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과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변환 과정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변환 과정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그 경영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영 환경이다. 즉 이제 경영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하는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들이 있고요. 이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업 조직 내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기업 밖에서 외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으며, 그래서 기업 내외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며 기업 조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적 요소다. 그러니까 내외적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영 활동과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여러 간의 주요 상호 활동의 영향 요인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우리는 경영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환경과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 내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과 외부 환경이라 나뉘었다라고 하면 이 외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뉘어지며, 보통 우리가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까? 통제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통제가 어려운, 때로는 불가능한 환경들을 일반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일을 뭐한다? 산업 전반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형식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산업 전반에서 보게 되는 환경을 무슨 환경? 미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과 거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미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만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미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지 않겠구나라고, 가능한 환경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도 구분을 지어서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경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내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계선 안에서 기업 성과에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요소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업프로 공장 배치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보상제도, 그리고 그렇죠.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자원, 이런 것이 내부 환경적인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봤더니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어졌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환경적 요소구나. 그러면 이 내부 환경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드렸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의 플랜,
C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플랜2 C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과 조직과 지휘, 통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간단한 내용으로도 플랜2 C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에서 그렇죠? 플랜2 C다라고 하는 그 적용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외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경계성 밖에서 성과의 역량을 행사하는 모든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학 환경과 일반 환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미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속한 주요 구성 요소들의 의미, 그래서 경쟁자, 소비자, 유통기관, 원재료 공급업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시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성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법률적인 거와 경제적인 거와 인구 변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이러한 것들이 경영 환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시적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이 최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풋과 프로세스와 그리고 아웃풋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풋의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원의 활용 과정, 어떤 활용 정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율성이다. 반면에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한다? 유효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객 만족도는 조직의 목표의 달성 정도.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러니 인풋과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자원의 활용 정도다라고 한다면 자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인풋에서 프로세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efficiency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조직의 목표의 그 달성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웃풋을 통해서 달성 정도에 가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 아웃풋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 효과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그러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에 대한 생산성을 이야기해 되어지는 그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기업 내부적 차원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뭐에 관한 효과성에 관한 것을 따져본 것은 외부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해서 같이 따져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의미 안에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원의 활용 정도냐 아니면 목표의 달성 정도냐 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며, 자원의 활용 정도다라고 하면 자원을 적게 활용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게 되니 최대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자원 산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목표를 최대로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원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은 얼마만큼 쓰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서로 상충적인 상쇄관계, 그러니까 상충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현대 기업에 넘어오면서
효율성도 올리면서 효과성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수단과 목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으면 목표 달성이 쉽고요. 효과성이 높아야 목표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do things right. 그러니까 뭐 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옳게 하느냐라는 거와 옳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건 이제 피터 드라크가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이야기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균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버나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직 균형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일단 조직이죠.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종업원들 및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서 협동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2인 이상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선, 그쵸,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정리는요, 뭐 집단이다라고 하는 정리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는 협동 체계에는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종속과 발전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속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버나드는 대내적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종업원을 통해서 뭐 한다? 어떤 성과물이 나타난다. 아, 기업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종업원을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뭐 발전하기 위해서 종업원은 일정한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무언가를 뭘 제공을 해준다? 노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한 노동력이 제공이 받아지면 기업은 땡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일정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이 노동력을 주는 것과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직에 대한 공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유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즉, 공헌하고 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뭐가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하고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버나드의 조직 균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내적 균형이다라고 하는 이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종속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균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되어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종업원이 주게 되는 공헌이다라고 하는 것과 유인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주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헌보다 유인이 크거나 같아야 할 때, 그쵸? 뭐가 이루어진다? 대내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크거나 같을 때 무엇이? 유인이 공헌보다 그럴 때 대내적 공헌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대내적 공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의 유지에 관한 기본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본 요소들을 뭐라고 한다? 공통 목적, 의사소통,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 종업원에게 있어야만, 그쵸? 대내적 균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영학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이다,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자원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재무적 자원, 금융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재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보자?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 근데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학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 관리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최적 배분할 수 있는 관리를 생각하는 것을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지하는 것이 뭐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관리 방법들의 그 일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어디에서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흔히들 학계평 보유방, 여기서 이제 방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는데 이직 관리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인적 전체적인 그 개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의 효율성을 상승시켜 무엇을 조직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돌려서 얘기를 하면요.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무엇을 높이고자 한다? 성과를 최대한으로 가져가게끔 하자라고 하는 기업의 그 당초 목표에 관한 것이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의 관리에 대한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했다? 성과를 최대한으로 이루고자 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기업이 존속하고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 각각의 종업원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노동력, 즉 공헌하는 것에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업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했더니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 하부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뭐한다? 그네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어떤 기업의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러니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 각각의 그 구성원에 있는 욕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즉 근로자의 욕구도 충족해 줘야 되는 사회적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뭐한다? 동시에 추구하고자 라고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욕구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욕구로 노동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자의 욕구로 해서 그 근로자들의 보살핌, 처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뭐한다? 인적 자원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데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간의 경쟁적인 관계로서도 나타나게 된다. 이 경쟁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뭐 해주자, 관리해주자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의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이제 조달, 개발, 평가와 보상, 유지, 방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일에 대한 파악인 직무관리와 그 일을 시키기 위한 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확보관리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되어지고요. 그와 함께 조직이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차원인 교육훈련과 장기적 차원인 경력 개발과 그와 함께 이제 전환 배치 승진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적 자원의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평가와 그것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는 것이 공정성과 정당성과 수용성과 신뢰성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적 자원의 평가와 보상에서 이야기가 되고요. 인적 자원의 유지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산업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와 노사관계, 즉 좋은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직에 머물게끔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며,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방출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직 외로 떠나기 시작하는 인적 자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 우리가 이제 방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이직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며, 이 이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와 함께 이제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인사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이제 인사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인사평가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를 뭐 한다? 평가하는 것을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사감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에 의한 분류와 감사 주체에 대한 분류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대상에 의한 분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전사감사와 기능적 지휘 명령체에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와 봄사 감사다라고 하는 것과 그와 모순 감사, 사업소 감사다라고 하는 그 세 측면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요. 감사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감사를 이루어지게 하고 외부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 내부 스택과 외부가 같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합동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으로서도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뭐가 있다? ABC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BC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을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A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정책의 경제적 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B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효과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이 C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BC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dministrative인지 아니면 budget인지 contribution인지라고 하는 그 앞자를 떠서 ABC 감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돼서 인사감사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인사감사의 실시상의 유의점이다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지원과 지지,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배제시켜야 되고, 감사 결과를 경영 정책에 반영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상의 유의점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뭐에서 우리가 경영학과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적인 내용의 정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로써 이제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